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명희라고 합니다. 저는 2007년 11월 달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를 하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알리는 인권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랑 함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성이랑 그다음에 근로자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마 혹시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이었던 청진이나 어린 시절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어린 시절 하니까 왠지 라떼는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라떼는 하고 시작하면 저는 그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곳인데요. 청진은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부산, 항구만큼 큰 그런 항구 도시였고요. 제가 성장할 때에도 그 김책 제철소나 그림 제약 공장 그리고 그다음에 군수 물품 만드는 공장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쭉 말하면 산업 도시였어요.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 도시가 아니고 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해서 국가에서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산업 도시였고요. 그렇죠. 네. 무역과 산업이 발달돼 있었죠. 청진항을 통한 무역과 근데 무역도 모두 다 그 제철소에서 나는 강철, 철을 무역을 하는 무역을 많이 했고요. 네, 그 어릴 적에는 여기로 말하면 낙지. 북한으로 하면 오징어. 네, 북한하고 여기 낙지 오징어 네, 바꿔서 얘기하니까 북한으로 하면은 오징어, 여기로 말하면 낙지. 이 말린 거 정말 많이 먹었고요. 명태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제철소를 다녔는데 제철소에서 오면 저희 아파트가 50세대 아파트였는데 제철소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작게 하모니카 치기로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제철소 아파트에 진짜 집집마다 베란다에 그 명태를 다 말린 만큼 많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마 maybe 아마 8 years old? 아마 7살, 8살, 10살? 그쯤 됐을 적에 그때까지 기억이고 그 이후에는 진짜 매일같이 저 걸어서 한 5시간 거리를 가가지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나면 남은 떨어진 이삭들 이제 그런 거 주워서 먹고 아니면 제철소에 가서 석탄이나 철 훔쳐다가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왜냐면 북한의 모든 배급을 다 중단했으니까 배급 중단했고 그때 당시는 저 청진은 큰 시장들이 있었어요. 수남시장 뭐 이런 시장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그런 종합시장이 많이 생기지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수남시장에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을 감자 막 이런 걸 가져다가 청진 그 나남 시장에 가가지고 그거 다시 삶아서 다시 팔고 그러면 뭐 1kg에 한 열알이 오른다 이러면 그 1kg를 1,000원에 샀다 이러면 그 열알을 하나에 뭐 500원씩 파는 거예요. 그럼 열알이면 5,000원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겨서 시장에 가서 쌀이랑 사서 먹고 근데 밥을 먹었다는 기억보다는 저는 감자를 많이 먹고 옥수수 가루죽을 많이 먹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옥수수 가루죽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고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명절 때. 네, 저 명태라는 줄 알고 생각. 아니야, 명절 김일성 생일 때 네, 4월 15일 날에 막 충성의 노래 모임 한다고 하고 싶은 퐁퐁이 가루에다가 옥수수를 튀어서 만든 가루에다가 그거에서 엿 찍어서 먹었던 게. 이렇게 펑펑이 가루 해가지고 엿 찍어 먹는 네, 거. 그게 제가 먹었던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중에 하나였고요. 하나는 저희 항해남도 재령 쪽에 저희 이모님들 살았는데 이모님 댁에 가가지고 제가 닭을 모르고 풀어놔가지고 닭들이 지약을 먹고 죽어가지고 저는 그냥 예상치 않게 닭을 먹었네요. 네, 그래서 저를 먹으러 들어가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죽여가지고 아니 저는 닭들이 나가서 먹이를 쪼아 먹어야 되는데 밭에 나가서 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닭들을 가다 놨지 하고서는 열었죠. 사실 우리 마음에 좋은 일 하려고 한 건데, 그래 닭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닭고기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치킨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맛없어요. 아, 아니 닭고기를 안 좋아해요. 그때 그렇게 맛있었는데.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 어린 시절에 그 네. 아버님이 제철소에서 그럼 일을 하셨던 네, 겁니까? 맞아요. 어떤 일을 아버님은 그럼 하셨었나요? 아버님은 제철소에서 그 제철소에 있는 정비 수리하는 데에서 아. 네 그런 기계들을 수리하는 정비 수리하는 데서 일을 하셨고 네. 그랬고 저희 언니 큰 언니도 저랑 나이 차가 엄청 많이 나는 제가 오형제 제일 막내여가지고 제일 큰 언니가 저랑 한 12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딱 그때 회사를 금방 막 다닐 때였는데 그 언니는 영광로에서 버튼 조작을 하는 일을 그러니까 언니는 버튼을 조작하는 일을 했었고 영광로에서 쇠물이 떨어지고 이런 거 예. 그런 걸 담당하는 네, 기계를 담당하는 걸 하는 일을 했었고 예. 그러면 이렇게 기계를 수리하고 기계를 조작하고 뭐 이렇게 작동하는 일을 네. 하고 하면 국가에서 그래도 나름 뭐 이렇게 좋은 지위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뭐 그쵸. 광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오징어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살기는 어려우셨나요? 탈북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게 하고. 아니요 그래도 제 기억에 그 월급 그때 월급을 줬어도 네. 월급 받아봤자 저희가 하루 먹을 쌀을 살 수 있는 것 정도에도 안 됐었어요. 네. 월급이 네. 한 달에서 번 돈이 하루 먹는 식량도 안 되는 네, 거예요? 식량도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지만 안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맨날 그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뭐 사오고 했었대는데 네. 근데 대신 배고표를 주긴 했었는데 네, 그렇죠. 배고표도 아빠야 하면 아빠 다 딸려서 주는데 근데 뭐 제대로 배고프를 안 주니까 그래서 그 받아온 쌀 가지고는 뭐 한 달에 뭐 한 며칠도 먹을 쌀이 없었고 어떤 때는 막 1년 반씩도 배고프를 한 번도 안 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기 맨날 옥수수 먹었고 맨날 그 엄마가 막 몰래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수수 사다가 먹고 근데 여기는 옥수수도 다 찰옥수수고 맛있더라고요. 오, 네, 그렇죠. 저는 완전히 막 껍질에 그 눈 다 있어서 막 거칠거칠한 거 막 그거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옥수수는 정말 맛없는 거다라는 기억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 궁금한 거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그 흔히 말하면 장마당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게 수남시장이잖아요. 수남장이었는데 수남장 크기가 사실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해요. 네. 제가 그때 수남시장에 갔을 적에는 지금 면적으로는 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좀 약해가지고 네, 면적 모르겠는데 제가 13살, 14살 그때 걸음걸이로 하루를 돌았는데 제가 다 못 돌아섰어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둘러보면서 가다 보니까 막 행군하듯이 간 건 아니지만 못 돌아봤어 다. 네, 그만큼 컸었고 그 외에 저희는 제가 살던 그 나남 구역에는 또 나남 장마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장마당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장마당에서 그 수남시장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나남 장마당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도매를 떼서 네, 소매로 파는 형식으로. 네. 네. 그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가 그 김정일 시대 때 TV를 선물 받았어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선물 받은지 얘기해. 그게 김정일이 그 제철소에 다니는 25년 이상씩 직장을 이동하지 않고 그 한 직장에서만 25년씩 이상한 사람들을 한내서 장기 근속, 네, 그쵸, 장기 근로. 장기 근속 뭐 네, 상으로 준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50세대에서도 한 2명, 3명밖에 못 받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받아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걸 팔았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TV가 러시아제 맞아요. 엄청 좋았어요. 러시아제라 그 채널은 다 막아놨어도 이게 흑백인데도 불구하고 그 화면이나 이 질이 그 사운드가 그 녹음이 정말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북한은 TV가 다 막 이렇게 브라운관이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 TV는 한 절반 정도? 네. 지금처럼 이렇게 슬림은 아닌데 절반 정도 되는 건데 정말 좋았어요. 제 기억에도 TV가 정말 맑게 나온다. 화면이. 그리고 소리가 정말 선명하게 잘 들린다. 동네 애들이 막 너무 보고 싶어 했겠는데. 저희 집은 영화관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아파트 한 50세대에도 TV 있는 집이 몇 집이 없었거든요. 뭐 전기도 잘 안 들어지만 전기가 어찌다 들어오면 저희 집은 진짜 부엌, 거실, 그 앉을 수 있고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은 다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그래서
저 정말 싫어했어요. 아, 애들 오는 게 왜? 아니 잠도 자야 되겠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가질 않으니까. 네, 안 가니까. 아니 저희 식구만 해도 어영제 아빠 엄마까지 7명이잖아요. 근데 모든 그 아파트 사람들 다 문 안 열어주니까 저희 집에만 온단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 정말 싫었죠. 저녁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 먹는데 창피하게. 네. 어린 마음에 창피하거든요. 아니, 엄마, 나는 맨날 옥수수밖에 못 먹는데 그거 다 와서 앉아서 그거 구경하고 있고 그럼 정말 싫은데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고 어디가 놀 데가 없고 뭐 영화관이나 이런 게 영화관에서 어쩌다 한번 영화를 상영하면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였어요. 진짜로. 많이 모여가지고 너무 많이 앞자리듯이? 와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 정말 유일한 불이 들어있는 순간에 유일한 영화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오잖아요. 너무 싫어해서 지금 그때 만약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때 왔었던 분이 계시다면 네. 미안한 마음이 든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아버님이 사실 상도 받고 TV도 받고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이렇게 그렇죠. 직업도 갖고 뭘 했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거 어려웠어. 거잖아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탈북한 이유는 그때 아빠라 제가 15살 때 중2 때 15살 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북한에서 한 1년 반 정도 배급을 안 줬었어요. 안 주다가 제철소 직원들만 그 사람들만 중국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자기네 제철소 직원들만 배급을 줬어요. 지금 다 굶어 죽고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그러니 그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네. 거죠. 그러니 이 배급을 온전히 집까지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배급을 타가지고 오시다가 강도를 만나서 돌아가셨어요. 길에서 돌아가셨는데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 강도를 원망하는 마음이 안 돌아갔어요. 왜요? 왜냐면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저희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같이 수업 듣다가도 영양실조 걸려서 훅훅 쓰러지고 막 했었거든요. 옆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막 영양실조 걸려서 그냥 쓰러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빠가 돌아가신 게 너무 충격이긴 했지만 이게 어린 마음에도 알았거든요. 이게 우리 아빠 잘못도 아니고 그 훔쳐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었던 나는 안 그랬을까? 라는 딜레마가 어린 마음에도 생겼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엄마도 한 10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아파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결핵이나 위 쪽에 안 좋으셨는데 근데 사실은 병원에 가서 약만 먹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건데 병원 가봐도 의사도 없고 뭐 약도 없고 전기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강도를 원망하는 것보다 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이 사회가 너무 위험하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강도보다는 지금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이해가 상황에 될 수 있는 상황에 네 충분히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 강도를 잡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조치도 안 취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놀랐던 거죠. 와 안 했네? 나는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북한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가가 다 보호하고 다 이렇게 해준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게 뭐야? 이런 게 확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실망이 컸던 맞아요. 계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네. 제가 중국 TV를 봤어요. 그때는 한국 드라마를 그때는 못 보고 중국 드라마를 봤는데 제목이 여인은 달이 아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여인은 달이 아니다. 달이 아니다. 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중국어를 그 OST를 통해서 배우고 했었는데 고아의 한 여자 고아의 삶을 다룬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고아도 쌀죽에다가 하얀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고아라고 하는 그 아이가 네. 흰 쌀밥에 쌀죽을 먹는 걸 하얀 빵. 빵이에요. 네. 나는 명절에도 그 하얀 빵 못 먹었거든요. 나는 고아도 아니고. 네, 그렇죠. 내 집에 부모님도 계신데 나는 흰 빵이.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해줬습니다 했는데 근데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도로의 풍경이 쫙 보여주는데 이 고아가 그 외삼촌인가 거기서 그 집에서
막 치부를 당해가지고 막 슬퍼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보면 나무에 올라가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감독이 그렇게 촬영했더라고요. 네. 이 고아가 나무에 올라가서 울고 있는데 도로가 쫙 보이잖아요. 저희는 그때 막 나무에 막 산에 그 나무 껍질도 막 다 벗겨서 해서 먹어야 먹고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뗄 것이 없으니까 민둥산이었죠. 네, 진짜 민둥산인데 도로도 좁은 도로에 뭐 차도 다니는 게 별 없었고 막 이러는데 이 완전히 큰 도로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 있고 차들이 막 싱싱 다니는데 와 저는 그게 가장 눈에 들어온 거예요. 뭐야? 우와 완전 다른 세계인데? 그래서 그때 누가 중국 가서 돈을 벌지 않겠냐 할 때 오케이 나는 간다. 뭐 여기서 살아봤자 뭐 내가 소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굶어 죽지 않으면 병에 걸려서 죽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일 거고 저기 그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탈북을 했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3년 제를 끝내고 나서 3년 제사까지 끝냈으니까 떠날 수 있다. 예, 그래서 떠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중국에 가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중국에 가서 사실은 인신매매에 가서 바로 인신매매에 걸려서 바로 팔려 갔었고 그게 중국 농촌이었어요 시골.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지었었어요. 농사를 한 2년 정도 짓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서 강제부송을 2번을 당했고 네.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북한에 나온 게 2002년도 예, 북한에 나오게 됐었어요. 네. 그럼 2002년에 나와서 바로 한국으로 오신 겁니까? 어떻게? 아니요 못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오는 손이 제가 아는 손들은 다 막 그 캄보디아나 몽골이나 막 이런 데로 가는 손들이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에 학교에서 층계에서 굴렀는데 2 다리를 다쳤어요. 네. 근데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 다리 다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공 무릎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래서 제가 탈북을 할 때도 정말 기어서 걷는 게 힘들네요. 네, 저렇게 평지를 걸었다도 잘못하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탈북할 때도 저는 진짜 막 기어서 탈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까지 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떠나고 있다가 또 언니랑 같이 탈북했는데 제가 9년 만에 중국에서 언니를 찾았어요. 제가 사람을 시켜서 돈을 들여가지고 9년 만에 언니를 찾았고 이제는 언니도 찾았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차에 비행기로 가는 선이 있었어요. 비행기로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이렉트하게 가는 선이 있어서 그때 15년 전 환율로 1,000만 원. 중국 위안으로 7만 위안이었어요. 그때 중국 돈 7만 위안이면 시골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어지간한 시골에는 집 한 채 사요. 네. 그랬는데 제가 운이 좋게 3번째 탈북에는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의 회사를 만났어요. 중국에 있는 한국 회사. 그 골프장 설계하는 회사인데 제가 뭐 북한 사람이고 신분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허드레 일,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를 하면서 그 회사를 다녀가지고 그 회사 사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일했던 중국 분들이 좀 도와주셨고 그때 알게 됐던 북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몇 년 전에 한국에 먼저 갔어요. 그 친구가 또 돈을 몇백만 원 보내주고 이게 다 십시일반 다 모아서 야 명희야 너는 한국 가야 된다. 너는 한국 가서 살아라.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진짜 보증 하나 안 쓰고 뭐 서약 하나 안 쓰고 다 그냥 현금으로 빌려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1,0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 한국 여권을 사가지고 여권을 사서 네, 학교 여권을 사가지고 모든 가는 그 길이 다 돈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기차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1등급 칸으로 타면 1등급 칸으로 타면 검열을 안 해요. 가장 비싼 칸으로 타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브로커를 만나서 가장 비싼 칸을 타고 중국 북경에서 상해로 와가지고 상해에서도 어느 날 몇 시 어느 라인 어디로 들어간다 다 짜여져 있었어요. 비행기. 태어나서 비행기 처음 타보잖아요. 지도를 펼쳐주면서 설명을 신발부터 해주시더라고요. 타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안 해요. 네, 그 안에 눈치란 게 다른 사람들 다 심하신 거 아니까. 근데 이렇게 어느 라인 어디로 가라고 해서 그를 지켜서 갔어요. 근데 일행이 없이 저 혼자 갔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세간에서 도장, 그 중국 세간, 상해의 세간에서 도장을 딱 찍는 그 세간 분이 딱 아무리 만들어도 그게 가짜잖아요. 제 사진만 바꿨으니까. 근데 돈을 다 드린 거니까. 도장을 딱 찍어주면서 잘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빠이빠이 짜이젠 나도 짜이젠 막 이러고서 가는데 그때까지는 긴장한다는 것보다는 나 들어갔네? 근데 이게 사실 처음 타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 설명을 해줬지만 이게 뭐 설명한 거랑 이게 눈에 보는 거랑 다르니까 네. 그냥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위에 중국 경찰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무선을 해대요. 막 뭐라고 위층에서. 저는 1층에서 그 위층에서. 순간 겁이 났겠네요. 이게 두 번의 강제 부송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순간 이 심장이 진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비행기를 제대로 탔어요. 막 요만한 캐리어 있었는데 막 그거 끌면서 근데 그 캐리어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죠. 그게 들리죠. 내 심장도 뛰어 죽겠는데 이 캐리어 소리까지 아마 마음 같았으면 막 안고 가고 싶은데 또 그런 눈이 티가 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해도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제대로 탔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탔는데 이 승무원들 다 또 왜 다 제복을 입은 거예요. 기장님은 뭐야 나 어떻게 이 사람들 그 승무원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분명 설명을 해줬거든요 저한테. 세관 신고서는 어떻게 쓰는지까지 설명해줬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일단 타가지고 그때부터 내 비행기가 떠나질 않아요. 그죠. 앉자마자 떠나진 않죠. 나 앉으면 떠나야지. 사람이 다 앉았는데. 네, 마음은 급한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 진짜 짜증이 나고 막 아니 왜 안 그런 거야.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정신 하나도 없고 일행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말할 사람도 없고 마음대로 또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신분이 노출되니까 막 그리고 화장실 가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비행기 떠나야 되니까 뭐 나오라 어쩌라 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또 나와 있다가 한 40분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근데 뜨는 그 와중에도 나 다시 잡아서 다시 비행기 돌아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안 나왔어요. 한 1시간 40분 정도 50분 정도 걸렸는데 중국 상해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그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러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왜 또 브로커가 시키대? 여권을 다 찢어서 버리라고. 도착하면? 아니 거기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에다가. 근데 여권이 비닐로 된 거 잘 안 찢어져. 진짜 북한에서 여권을 찢어서 버리라고? 북한에서 위조된 거니까. 네 위조된 거니까. 근데 북한에서 오징어 찍던 그 낙지 찍던 그 심정으로 낙지 찢는 게 더 쉬웠어요. 여권이 안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딱 내렸는데 화장실 처음 써봤잖아요. 훅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어디로 간 거야? 막 이미 비행기 안에서 얘는 또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 1시간 50분을 보내다가 다 사람들 내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리고 내린데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도 좀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저저저 따라가다가 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못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또 한참 앉아있다가 나와가지고 세간에 어떻게 하니까 또 세간에 제대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세간에서 여권 달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여권이 없는 거. 그래서 나 북한에서 왔다라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가 났겠는데 그 안에서. 그때가 저녁 8시 반인가 그쯤 됐어요. 국정원 선생님들이 다 퇴근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오게 되면 국정원에서 다 미리 연락 받아요. 그쵸. 브로커들이 다 연락해요. 몇 명, 뭐 몇 시, 뭐 어디로 보낸다. 브로커도 연락하고 네, 그다음에 대사관에서도 연락하고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해서 국정원들 미리 파악하고 있고 나와서 대기를 한다든지 뭔가를 있는데 저희 브로커가 초짜였던 거예요. 아는 라인이 없어. 국정원이 뭘고 아는 라인이 없어. 근데 저 일행 혼자야. 저 29살이거든요. 29살 여자애가 혼자서 비행기를 탔는데 국정원도 몰라, 대사관도 몰라, 아무도 몰라. 혼자 신고를 했어.
국정원 선생님들이 다 퇴근했는데 제가 직장인이 되어 보니까요. 엄청 짜증났겠더라고요. 내 집에 집에 도착했는데 다시 집에 나오려고 저녁 8시 반 그때쯤이면 한창 저녁 씻고 먹고 씻고 막 그래야 되는 타임인데 막 저녁 드라마도 보고 뭐 해야 되는 타임인데 얼마나 싫었겠어. 근데 아무 정보도 없는 애가 날아왔대. 근데 국정원도 놀랬겠어요. 왜냐면 맞아요. 29살 여자가 혼자 왔다라는 게 어려운 거고 맞아요.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건 사실 더 놀라운 그렇죠. 비행기 타고 29살 여자애가 혼자 왔다. 완전 놀랄 여건도 일이죠. 없다. 여건도 없지, 그렇죠. 진짜 국정원 시스템 5명이 왔고요. 정말 거짓말 없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렇게 불친절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오니까 또 이해가 다 되는 나 거죠. 100% 아니 200% 1000% 공감이에요. 나 정말 저 같아도 막 짜증냈을 것 같은데 5명이 와가지고 아예 국정원 데려가지도 않더라고요. 인천공항 거기 경찰서에서 한 명씩 와가지고 그래서 취재하듯이 물어보고 이 질문하고 또 나가서 보고하고 또 이 질문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한 밤 12시까지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가 북한에서 온 애가 맞고 뭐 다른 문제가 있는 애가 아니구나라는 아주 평범한 애구나라는 걸 알고 뭐 새까만 차를 아무튼 새까만 큰 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태워가지고 국정원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서 실감이 났어요. 내가 진짜 대한민국을 창밖을 내다봤는데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제가 들은 거는 대한민국 하면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많다. 북한에서 들은 얘기가? 중국에서 들은 얘기. 중국에서? 그리고 교회의 불빛이 그렇게 반짝반짝거린다더라. 십자가가. 그러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창밖을 내다봤는데 제가 진짜 한국에 왔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딘지 모르겠고. 예. 근데 그 불빛을 보니까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 저 대한민국에 진짜로 왔네요 했더니 이게 뭐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아까 봉사활동하면서 이제 가면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본 게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학력을 인정받은 게 소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아요. 해서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이는 29이잖아요. 29살인데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없잖아요. 사실 어디 나와서 뭔가를 일을 하자고 해도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는 거고 뭐 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심지어 학원에 가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돈을 받으면 하는 과외하듯이 돈을 받으면 하는 그 훈련 있잖아요. 직업 훈련하는 거. 네, 직업훈련학교. 네. 그거를 신청하려도 고등학교 졸업은 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찾아봤어요. 인터넷 강의를 찾아봤는데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는데 수학을 봤어요. 수학을 딱 들어가요. 어릴 적에 제가 수학, 국어가 제일 자신 있던 거여서 수학, 국어, 생물학, 과학 이 네 과목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수학부터 딱 들어갔는데 제가 레벨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를 선택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야 이건 나 할 수 있다. 뭐 이까짓 거 대한민국 뭐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열이 이렇게 높다더니 뭐 이거 이렇게 쉬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오만 북한에서 그래봤자 초등학교에서 100점 맞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오만을 딱 가지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자고 하는데 검정고시 그것도 하자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돈이 없지. 그래서 대한학교를 찾아봤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때 당시는 받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때는 15년 전에는 나이 많다고 모두 다 공부해서 뭐 하겠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이나 해라가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29살이었으니까. 심지어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 그래서 한동안 교회 안 갔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찾다 단 한 개, 샌넷학교라고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2월 달에 들어와서 4월 10일 날 중학교 패스하고 7월 달에 고등학교 패스하고 8월 달 바로 원서 놓고 바로 숭실대 행정학과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러면 진짜 2개월 만에 다 일사천리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공부에 재능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했겠는데요? 네. 가능했어요. 그래 또 하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수학, 국어
뭐 과학, 뭐 생물학은 다 괜찮았어요. 북한에서 배웠던 것들 다 다시 떠올랐고 쉬웠어요. 괜찮아요. 솔직히 수학은 정말 쉬웠어요. 그런데 전 역사하고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역사하고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역사는 지금도 창피스러운 점수를 받았어요. 정말 저희도 지금 시험 보면 참피스러운 점수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어는 어떡하냐. 근데 제가 영어 90점 맞은 거 알아요? 근데 그때 이게 박수 치는 게 아닌데 진짜 티처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진짜 ABCD밖에 몰랐거든요. 어떻게 제가 10년치 모의고사를 기출문제 있잖아요. 네. 기출문제 영어를 10년치를 외운 거예요 그냥? 통째 다 외웠어요. 영어하고 한국어 두 개를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배웠던 게 하나 도움이 되는 거 외우는 거. 외우는 거, 암기하는 거.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다 외워야 되잖아. 토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도 학교 대표로까지 선출돼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암기하는 방법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어랑 한국어 그 해설집 정답 이거를 통째로 외웠어요. 10년치를. 2개월 안에 그 10년치 다 외웠어요. 근데 대신 수학하고 국어는 수학, 국어, 과학은 자신 있어가지고 이 세 과목은 그냥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패스하고 영어하고 역사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수학은 언제 봐도 100점 나와서 다행히. 그래서 영어를 하고 역사를 하고 사회 이 세 과목을 해가지고 2개월 만에 패스를 할 수 있었고 근데 제가 하루에 17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학교 그 기숙사에서 원래 기숙이 안 된 학교였는데 먹고 자고 다 했어요. 거기서 기숙이 안 된 학교에서 담요 하나 갖다 놓고 진짜 그 책상 밑에 낮에는 책상 이고 밤에는 책상을 다 쌓아놓고 그 책상 밑에서 기숙이 안 된 학교였으니까 책상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 책상 밑에서 자고 그래서 한 17시간씩 공부를 해서 교장 선생님 저한테 지독한 년이라고. 근데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급한 거예요. 내가 언제 세워라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좀 자신감이 붙으니까 대학 가야겠다. 그래서 간 게 통실대 행정학과를 갔을 텐데 공무원을 하고 싶었어요.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대학교 2학년 때 진로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사실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내가 검정고시도 외우니까 다 되고 수학이나 뭐 생물이나 이런 것도 국어도 자신 있고 그럼 대학 가서도 이렇게 파란만장한 꽃길만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점수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게 특히 제 행정학은 사회, 법, 경제 다 배워야 됐어요. 근데 사회나 법은 법 같은 거는 법령 뭐 이런 거 외우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런. 근데 경제학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맨큐 경제학을 이런 거 2권 35,000원이었는데 35,000원.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을 제가 한 달에 생활비가 43만 원밖에 없었는데 10분의 1이 책값이네요. 네. 근데 그 40몇만 원에도 집 월세 내야 되고 가스비 내야 되고 뭐 통신비도 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서 7만 원이면 전 재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근데 그거를 다 챕터별로 다 뜯어서 공부를 했어요. 맨큐의 경제학을. 네. 근데 그 중간 시험을 딱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C를 받았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수치스럽다. 내 인생에 C는 없었는데 너무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너무 모르겠다가 컸어요. 제가 항상 교수님이 이렇게 그 강의하면 딱 테이블 딱 앞에 앉았었거든요. 교수님이 그래프 쫙 그래요. 그리고 A, P, Q 그리고 A가 올라가니까 P가 떨어지고 Q가 어떻게 막 설명하세요. 그리고는 샥 지우시면 알았지 하시는. 알긴 뭘 알아 모르지. 근데 제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교수님 야 너 그럼 맨날 앞에서 그러지 말고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여.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고개를 끄덕여요. 그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만학도인데 나이 31살에 이제 20살 애들을 같이 공부하는데 막 애들이 막 누님 하면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거기다 교수님한테다가 교수님 좀 못 알아들었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뒤에 애를 보고 야 이게 A가 뭐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아니 애가 뭐든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 싶었겠지. A로 쳐다보더라고요. 그 안 되겠다. 그 들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그래서 저 사실 북한에서 왔는데 근데 또 그분은 강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학부장님 찾아갔어요. 학부장님 찾아가서 저 사실 북한에서 왔는데 나 이 과목 도저히 모르겠다. 좀 가르쳐 달라 해서 그 학부장님께서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씩 매일 저녁 1시간에서 2시간씩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학부장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책터비를 다 뜯어가지고 진짜 지하철이고 뭘고 걸어다니면서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고시 공부를 했으면 행정을 네, 공무원 됐겠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기말에는 A뿔을 받은 거예요. 대박 인간 승리. 그래서 C뿔 A뿔 하니까 평점 B뿔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A뿔 받은 것보다 더 만족. 왜? 근데 진짜 A3 용지를 3장을 던져주시면서 거기에 그래프를 그리고 조세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경제 그런 거 막 설명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네.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중간고사 때 거의 다 빈백지다시피 해서 내면서 뒤로 돌아서 나오는데 한국 학생들도 빈 거를 그냥 내는 애들도 있었어요. 나만 남아야 아니라. 그래서 조금의 위로를 나 좀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사실 또 영어가 어려웠어요. 영어를 검정고시에서 통째로 외웠다 했잖아요. 지금 영어 모르는 거잖아요. 샤라샤라 영어 수업이 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샤라샤라 하는 영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콩글리시로. 네, 근데 원어민 선생님이 하시고 한국 학생들 앉아서 하는데 뭐 발표를 하려면 아니 진짜 ABCD밖에 모르는데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 5시에 첫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영국 문화원이랑 그다음 우양재단에서 우양재단에서 한 50%씩 해줬고 영국 문화원에서는 거의 공짜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새벽 5시 첫 타임으로 가서 영어 배우고 그리고 9시 첫 수업 듣고 근데 저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4년 동안. 네. 어떻게 성실의 아이콘이네요. 성실해. 진짜 성실했어요. 제가. 저 진짜 믿을 거는 이 궁뎅이 싸움밖에 할 게 없다. 애들이 나가서 놀 때 나는 이 책상에 궁뎅이 싸움 한다. 근데 제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박사 과정에 수료까지 하고 지금 논문 쓰고 있는데 저 석사 때도 저희 연세대 동기들이 다 그런 얘기 했어요. 쌤, 논문 써요? 아니요, 논문 안 쓰는데 항상 제일 늦게까지 도서관의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저였고요. 그래서 좀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명희 쌤은 교과서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만큼 성실했던 정말 진짜 내가 밥을 먹는 그 시간 외에 내가 나가서 알바를 해야 되는 시간 외에는 다 포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알바도 중간에 안 했어요.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네, 40만 원 가지고 나는 그냥 이걸로 살 거다. 그래서 그냥 정말 김밥 하나 사 먹는 것도 돈을 쪼갰고 사실은 그랬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한 3학년, 4학년쯤 되니까 성적이 All A가 나오고 하니까 성적 장학금도 받게 되고 하더라고 별도로. 네, 그게 그런 걸 가지고 쪼개 쓴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5,000원짜리 옷도 저한테는 사실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거 10,000원 주고 득템해서 입었거든요. 10,000원, 네, 20,000원 득템해서 입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생활을 하면서 했었어요. 네. 그러면 학부에서는 행정학을 하셨고 네. 석사에서도 그럼 행정학을 하셨나요? 아니요. 석사, 박사는 다 사회복지 정책 쪽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대학교 2학년 때 원래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렇게 책들을 막 읽으면서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에게?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다양한 책들을 제가 토요일마다 하는 독서 모임을 나갔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6시 반에 시작하는 그러자면 저희 집에서는 4시 반에 일어나야 됐어요. 먼 데서 해가지고. 전 노원구에 살았는데 양재동으로 가야 되니까 또 그냥 생얼을 갈 수 없으니까 화장대에 들어가니까 매주 토요일 4시 반에 일어나서
예, 그거를 독서 모임에 가면서 제가 무작위하라 1년에 한 50권 이상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 책들에 대해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막 밤을 새면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꿈 리스트를 작성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거를 하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 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그러면서 제 일과를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서 다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했을 적에 나는 공무원이 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그 육체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있는 게 없으니까 지식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또 특히 국제 NGO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활동을 좀 해보자고 생각을 하니까 국제 NGO는 최소한 석사 이상은 다 나와야 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사회복지로 선택을 했고 제가 그때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봉사활동을 했을 적에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진들을 어느 날 제가 봤는데 결혼식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봉사활동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네. 스스로가 어머 나 이렇게 예뻤어 막 이런 결혼식 사진 보면서 어머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결혼식 사진 보면서 다시 하고 싶다. 뭐야 이랬는데 그 혹시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네. 노 코멘트로 노 코멘트로 저희 남편도 볼 수 있으니까 사랑해요. 네. 결혼 8년 차에 뭐 남사스럽게 사랑은 뭐 아무튼 네. 근데 그게 너무 저는 그게 너무 끌려가지고 진짜 이게 내 모습인가 보다. 난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나도 저희 교수님도 그랬고 그 전에 검정고시 대안학교 들어갈 때 공부를 하라고 저한테 20몇만 원을 아무 이유 없이 주신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 저 컴퓨터가 없다 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와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게 됐는데 마침 지금은 없어졌는데 미국의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장학재단에서 한국의 탈북민들을 1년에 한 3명 정도 뽑아서 석사과정만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등록금은 학교에서 50%, 재단에서 50%인데 이 재단하고 MOU를 맺은 대학만 가능했어요. 그때가 한 5개 대학이 가능했었는데 거기서 사회복지를 가려니까 그래도 갈만한 데가 그리고 등록금 해결이 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데가 연세대였었어요. 그래서 연세대 사회복지 대학원에 갔는데 저는 대학원에 경쟁률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원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학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경쟁률이 있는지 모르고 탈북민 전용으로 안 하고 그냥 일반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북한이 탈북민 전용으로 안 가다 보니까 교수님들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등록금 낼 시기가 되니까 재단에서 돈이 50%가 딱 들어오니까 행정팀에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긴급회의 50%를 등록금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지금 1월 달인데 지금 3월 달 입학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막 진짜 방학에 갑자기 긴급회의를 하셔가지고 급하게 막 장학금을 별도로 막 마련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연세대를 다니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네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퇴근한 국정원들의 도움을 받고 석사 과정에는 예산을 안 만들어드린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아니 또 석사에 들어가서 제가 정말 지금도 얘기하는 게 거짓말 없이 제가 강제부송을 당하고 이러면서 3번을 탈북했잖아요. 근데 비교할 게 없는데 비교할 수조차 없지만 제가 만약에 진짜 비교를 해야 된다면 나 이 공부하는 게 탈북 3번 한 것보다 더 힘든 것 같다.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 근데 이게 또 연세대잖아요. 겁 없이 또 연세대를 갔잖아요. 야 진짜
진짜 다 진짜 거기 오시는 분들은 막 저희 동기들이 25명이었는데 석사 그 동기 중에 거의 60~70%가 다 수석 졸업하고 들어온 친구들이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라도 수석 졸업하고 들어와서 이제 막 23, 막 수석 졸업이니까 빨리 졸업하잖아요. 와 난다 긴다 해요. 그리고 막 영어 통계 이 친구들한테는 아무 장애가 안 돼. 나 통계 통자 몰라, 영어 영자 몰라. 교수님이 막 뭐 데이터 막 어떻게 하는데요. 우와 이제 대학원생인데 앉아서 우와 이러고 있었으니까 와 진짜 내가 미쳤다. 진짜 이거는 미쳤다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동기들 중에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인데 또 얼굴도 그렇게 예뻐요. 네. 엄친아 중에 엄친아들이 다 모인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마음씨도 이게 여유로우니까 본인들이 잘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여유가 있대요. 저는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마음에 여유도 있어. 물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또 치열한 것도 있지만 또 마음에 여유도 있네. 또 잘 가르쳐 주고 막 동기가 막 통계 막 가이를 해주고 막 저한테 막 따로 막 스터디룸 잡아가지고 막 저한테 교수님 수업만 가지고는 또 영어로 통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국어로 해도 못 알아들을 건데 통계를 영어로 가르치시니 그리고 근데 주변 친구들은 다 알아듣고 다 영어로 답을 써서 내고 막 하는데 나는 몰라. 맨날 밤을 새가면서 그거 하고 그래서 동기들이 옆에서 막 다시 막 저한테 막 개인 가이를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서 개인 가이를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하게 된 게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쭉 네, 연결돼서 맞아요. 현재 지금 수료를 하신 거고 논문을 쓰는 네, 상황이라는 논문 거죠. 쓰고 있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소학교 나왔는데 소학교. 한국에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의 석사에 박사까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게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이군요.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박수죠. 맞아요. 네, 진짜 혹시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좀 궁금하신 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좀 물 한잔 하시면서 네. 질문을 하실 분 있을까요? 연애요? 제가 중간에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때 미국 국무부 장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연수를 한 8개월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홈스테이를 했는데 미국 집에 저 사실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도 안 됐고. 근데 그 홈스테이 가서 했는데 제가 간 집이 그렇게 화목한 집인 거예요. 자기 친아이들도 있고 또 6개월 된 아이를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근데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도 좀 15살 때니까 너무 어리진 않지만 그래도 어릴 때 사춘기 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런 것이 그리움이 굉장히 컸는데 그 가정을 보면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던 찰나에 주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희 남편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만났는데 첫날에 주일날에 만났어요. 근데 교회 예배 끝나고 1시에 뵙기로 했는데 교회 그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분이 커피숍에서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제가 아까 본인이 1시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행사가 있어서 2시까지 간 거예요? 네. 이 남자분이 처음 만나러 왔는데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죠. 저는 학교도 지각 한번 결석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FM이었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네. 지금 아닌데 그때 완전 FM인데 뭐야 1시간을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리겠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예의. 네, 예의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해서 다음에 또 만날까요? 이렇게 해서 그 예의 때문에 애프터가 신청이 된 거고 그럼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 겁니까? 근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제가 결혼식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후에 많이 해서 잠깐만 정신 차려. 그러니 봉사활동 때 모습이 더 아름다우시죠? 안 해요. 근데 저희 남편을 그렇게 만나고 했는데
제가 그 어떤 뭐 이상형이 별로 없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으냐라고 할 적에 첫 번째 조건이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경험을 안 해도 되는 엄청난 것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경험을 이렇게 너무 일찍이 인생의 그 쓴맛을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쓴맛도 세상에 대한 쓴맛도 너무 일찍 많이 봐가지고 항상 생각한 게 만약에 부모님 살아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할 적에 부모님이 좀 그래주지 않았을까. 그 어르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있어서 그 부모님 살아 계시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경제관념이 잘 들어있는 사람이면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한번 뵙고 싶다.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많이 교육을 받으면 사실은 포장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절한 척, 그쵸. 뭐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나 그 살아온 환경을 보면은 그건 못 숨기는 거잖아요. 친구들이나 주변 그렇죠. 사람을 보면. 그래서 이 연애를 하는 동안에 교회 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한테 다 인사를 시켰어요. 제가 지금 만나고 결혼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만나는 사람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만나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어르신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예, 어떻게 보면 테스트. 저희 남편한테는 가혹했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부모님 댁을 봤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남자면 결혼해도 되겠다.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제가 경제관념을 본다 했잖아요. 이분이 차를 한 10 몇 년 차던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산 지 한 2개월 됐을 때 저를 만났는데 뭐 비닐도 안 뜯었더라고요. 뭐 새 차 샀다 이거지. 비닐도 안 자석에 비닐도 안 뜯은 거 제가 막 뜯고 이런 거 왜 안 뜯어요? 막 뜯고 했는데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 차는 얼마예요? 했더니 현금가로 뭐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현금으로 샀어요? 했더니 현금으로 샀대. 그래서 내가 아니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뭐 월급 받아봤자 뻔하잖아요. 근데 이걸 현금으로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차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현금으로 사면 그때 할인이 뭐 얼마 들어갔고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할부로 사면은 어차피 그 이자가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평생 할부로 뭘 사본 적이 없대. 그래서 절대 안 사더라도 할부로 안 산다. 그리고 차도 이게 몇백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데 내가 그래서 현금으로 샀다. 이런 거에서 경제관념 제대로 들었고 저는 10만 원 있으면 좀 10만 원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이게 물질에 대한 욕구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싸워요. 너무 짠돌이. 원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왜 싸워요? 그것 때문에. 근데 자기 가정하고 와이프를 위해서는 잘 쓰는데 본인한테는 너무 진짜 지금 어디 10,000원짜리 정말 저 완전히 그 터미널 이런 데서 세일할 때 득템해서 산 건데 인터넷에 막 10,000원짜리 신발 하나 사가지고 그 1년 동안 신고 다녀요. 바닥이 다 닿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짠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성실하고 좋은 분을 만나시니까. 네, 결론적으로 좋은 분. 네. 제 너를 맡겨도 돼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 네. 나이 때문에 공부 포기한 적 있어요? 나이 때문에. 아니 나이 때문에 근데 혹시 공부를 포기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지. 대학교 딱 들어갔을 적에. 딱 1학년 때까지만 해도 10살 차이 정도 나는 아이. 네, 10살 차이 나니까 이게 내가 나이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근데 저희 동기들이 지금 저랑 박사 수료 하신 분들이 나이가 막 30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저 연세대는 석박사 해도 거의 한 막 7년 8년씩 하거든요. 저도 지금 6년 차 들어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30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면 막 수석 졸업하고 빠르빠르 막 들어오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미 박사분들 돼서 막 강단에서 강의를 뛴단 말이에요. 그런 나이 대학도 갔잖아요. 정말 1000번 10,000번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학력 꼭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거지. 나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차라리 그 5천 원도 없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10배 나왔고 그리고 공부는 확실히 어릴 때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너무 결정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했던 거는 첫 번째는 재밌었어요. 공부하는 게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간다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 저는 심지어 운전면허 다 따잖아요. 네. 그것도 1정 단 2정 땄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운전면허 땄어!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왜? 그것은 내가 한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라도 내가 한 거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이 들어간 거니까. 그거를 감사히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고 아니 할 수 있지 내가 왜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교수님들 공부하는 분들 또 어떤 사회에서 뭔가를 하시다가 다시 또 공부를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을 만났을 적에 내가 얻어가는 것은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100배, 1000배로 뛰어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하나하나 내가 성취하고 이뤄가는 거에 대한 또 즐거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이런 것들이 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또 힘이 되어줬네요. 그렇답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좋은 게 영향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지금 사회복지학 대학 이제 수료를 하시고 이제 논문을 쓰셔야 되는 네. 주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제 저는 지금까지 제 졸업 논문 말고 그 일반 학회지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썼는데 대부분 제 주제는 여성과 근로 네 그쪽으로의 주제가 맞춰져 있고요. 제 박사 논문은 여성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에 한 70% 넘게 다 70%가 여성 북한 이탈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그리고 여성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잘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전 정착이란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정착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이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이 사회에 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과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업도 중요하고 그 학업과 함께 직업을 잘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성 북한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직업을 전환해 나가는지 그 관련돼서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저희 주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일하고 공부를 계속 같이 병행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북한에서 온 북한 이탈 여성분들이 사회 근로자로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필요한 정책들을 또 만드는 네 그런 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가서 다문화 여성들에 관련돼서 직업에 관련돼서 연구를 좀 넓혀서 네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지해줄 것 같고 응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두 개 정도만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 순간이 하나님이요? 네. 저는 종교가 뭐 북한에서도 없었고 중국에서도 없었고 네. 근데 한국에 왔는데 누가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어느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예배를 참여하면 원어민한테 무료로 영어 과외를 받을 수 있다더라. 네. 그래? 그 앉아서 뭘 들으면 되는 거야? 들으면 된대. 잘할 자신이 있거든. 궁뎅이 싸움은 잘하니까. 앉아만 있으면 된다. 누구보다도 이 궁뎅이 싸움엔 자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 하고 갔어요. 가서 이게 막 계속해서 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매주 꾸준히 성실히 갔어요. 뭐라 말하는지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고 뭐야 그냥 그리고 있고 근데 찬양은 좋더라고요. 제가 움치박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듣는 재미로 가고 막 이랬는데 한 3년 반을 갔어요. 순간적으로 생명 나는 산다라는 그 생명 부활 이게 너무 마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와, 그럼 나는 죽어서도 나 그냥 죽는 게 아니네? 그리고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한번 믿어보지 뭐. 한번 이때까지는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한번 좀 제대로 좀 다녀보지 뭐. 그래서 다니기 시작하고 첫날 사모님이 나한테 성경 그 챕터 외우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뭐 이렇게 배치는 챕터 외우는 거 그거를 외워오라고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언제까지 외우란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전 그다음 주일에 갈 때 다 외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농담 삼아 한번 시험 볼까? 네, 또 다 맞췄어.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예쁘다. 막 백화점에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바바리 코드를 사서 그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예쁘다고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안 갈 수 없잖아요. 네. 받은 게 있으니. 받은 게 있으니 나는 그냥 그 챕터만 외워갔을 뿐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긴 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또 지금도 교회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초신자.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 한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어떤 삶을 좀 꿈꾸고 계시는지. 대부분 분들은 뭐가 되고 싶으냐고 직업적인 것을 물어보시는데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맨날 야 그럼 박사 졸업하면 뭐 직업 뭐 가지냐가 질문에 제가 막 두통이 좀 얼지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첫 시작 공부를 할 때부터 저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저처럼 공부를 할 수 없었던 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20년 후에는 저는 제만의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거 한 10년, 20년쯤 되면 저도 돈도 좀 벌겠죠. 네. 그리고 뜻이 맞으신 분들과 함께 그런 교육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도 무료로 가르치고 제가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 마지막 인생은 또 직업에 대해서는 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자리가 나아진 것에 또 가서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야 명희야 너 여기 들어오는 이상 박사과정까지 하는 이상 연구자로서 티칭하는 자로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제 적성에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고 근데 이런 것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와서 느끼면서 이미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도 뭐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제 논문만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리고 만약에 그때 가서 뭐 어떤 식으로 북한과 교류를 할 수 있다면 북한에도 그런 교육 그런 재단들을 세우고 싶어요. 네. 사실 북한도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교육열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하는 분들이 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배운 지식 나눠드리고 싶고 제가 가진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그냥 제가 그런 장학금이 없었고 이런 게 없었으면 그렇죠.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아무리 막 뭐 1,000원, 5,000원 뭐 쪼개면서 쓴다고 해도 그래도 사실 등록금이 해결이 됐고. 근데 박사과정도 제가 석사 때는 미국에서 국회에서 받았다 쳤지만 박사과정은 없잖아요. 지도 교수님이 들어오라. 그래서 교수님 근데 아시다시피 석사 때는 그렇지만 저 등록금 못 내면 연세대는 한 학기에 800만 원씩이에요 등록금이. 그러니까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은 이게 전문 대학원이어가지고 그래서 등록금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장학금 해줄게 들어오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부를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아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앞으로의 우리 김명희님 휴먼북의 인생을 다들 응원했으면 좋겠고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부담을 가지라는 건 아니고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박수로 응원하고 마지막 질문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항상 저희의 공식적인 질문이 오늘 이제 지금 아직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저희에게 나눠줬다면 그게 하나의 책으로 휴먼북이 되면 그 책 제목을 뭘로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도연에서 잠깐 질문했었는데 책 제목을 뭘로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영어 이름이 글로리아였거든요. 네. 글로리아의 어떻게 인생이라고. 글로리아의 오뚜기 인생. 네.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인생.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또 계속 살아갈 우리 김명희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박수로 오늘 휴먼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